아까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이 이건데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자, 그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전달해 드린 내용이 그 민법에서 점수를 좀 따서 학교를 좀 꽂주는 게 좋다 그랬죠. 민법은 몇 문제 출제돼요? 40문제. 40문제 중에서 조금 분석을 해보면 문제 끝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판례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법조문을 물어보는 문제.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40문제 중에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나 될 것 같아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이거 쓰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안 납니다. 하여튼 쓰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시험 문제 나는 것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판례 의함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한 30문제가 판례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요 민법에서 점수를 좀 따서 모자라는 학교는 좀 꽂주는 게 좋다. 그럼 민법에서 점수를 잘 따려면 바로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득점을 해야 돼요? 판례. 그러니까 민법 잘하려면 뭘 열심히 해야 돼요? 판례 열심히 하면 돼요. 판례 열심히.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문제가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입니다. 그것도 난이도가 상중하로 치면 하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요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는 난이도가 비교적 낮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따라오세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갑이 건물의 소유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사람이 건물을 이제 을한테 이제 팔았어요. 매매. 근데 화살표를 잘 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 그럼 사기 당해서 갑이 을과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사기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기 당해서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취소라는 건 갑이 취소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면 을에 뭐가 없어도 승낙 이런 거 없어도 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사기를 당해서 갑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럼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빨리빨리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둬도 돼요? 빨리빨리 취소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할 때 사기를 당했는데 매매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경과해 버렸다면 더 이상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소는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준 게 뭐냐면 사기의 경우에 사기 사실을 알았다라는 게 이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건 취소의 원인이 종료했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보다 더 내용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사기의 경우에는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를 하려면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사기 사실을 안 때로부터 몇 년 내는 취소를 해줘야 돼요? 3년 내는 취소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몇 년 내는 취소를 해줘야 된다? 10년 내는 취소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3년도 안 지나야 되고 10년도 안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는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이제 10월 27일 날 시험이었었거든요. 시험 당일날 여러분만 시험 딸랑 이렇게 보러 가는 거 아니고요. 학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험 잘 보라고 뭐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함께 나가요. 저는 이제 배정을 받은 게 어디냐면 여의도 중학교 대방 애들 수강생들이 가서 시험 보는 이제 여의도 중학교에 가서 이제 응원을 하러 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당일날 저희 수강생이었죠. 들어가면서 이 친구가 교수님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없죠. 그냥 갔어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전날 공부했던 것 중에 헷갈리는 게 있었던 거죠. 저를 보니까 교수님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없죠. 이러고 갔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막 뒤쫓아간 거죠. 목덜미를 붙잡고 그거는 무효가 주장 기간에 제한이 없고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잖아. 3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이야. 그랬더니 그렇군요. 갔어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난 거예요. 이 친구 시험 문제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네, 그게 충격이었지. 그게 49번 문제예요. 여기 봐봐요. 자료 받은 거 있죠? 자료 받은 거.
자, 49번. 자, 올해 이제 A형 문제고요. 49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여튼 문제 풀 때 잘 읽으셔야 돼요. 취소권은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칠판을 보세요. 법조문 자체는 원래 이 취소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원래는 3년, 10년인데 출제하는 사람이 이걸 바꿔서 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찍었을까요? 3년, 10년을 찍은 거지. 미쳐버린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시험장 가면 이렇게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는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고 꼭 득점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번.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제가 샘플로 풀어본 거니까 다시 칠판 와봐요. 이렇게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가 40문제 중에 몇 문제라고요? 10문제. 자, 그러면 30회 때 목표를 정하는 게 이제 이번 시간의 주요 포인트니까 요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 10문제 중에서 몇 문제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될까요? 다 맞으면 좋죠. 다 맞으면 좋은데 적어도 이건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거니까 적어도 여기서 7문제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7문제 이상. 또 누구나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 과정이든 심화 과정이든 뭐 문제풀이 과정이든 한 과정만 제대로 잘 이수를 해도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얘를 7문제 이상은 꼭 득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잘 외우게끔 만들어 드릴 테지만 확실하게 외우셔야 득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더 문제 풀어볼까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일정한 범위 내의 보존행위, 이용행위 및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다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일정한 범위 내의 보존행위, 이용행위 및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OX? 예? 문제를 바꿔드릴까요? 그럼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및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그거는 O. 일정한 범위 내의 보존행위, 이용행위 및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건 또 X. 이게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뭐 머리 쓰거나 이럴 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이제 118조 하면서 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조문을 외울 때 정확하게 외워야 득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옇게 알아서 대충 알아서는 득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외워야 득점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명심하자는 겁니다. 법조문 문제 몇 개라고요? 10개. 그 중에서 7개를 맞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외워서 득점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40문제 중에서 이제 판례 문제가 30문제인데 요 30문제 중에서 판례에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판례를 갑을 병 이렇게 해서 사례로 출제한 문제가 있어요.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하고 사례 물어보는 문제가 이게 사실은 관건인데요. 저당권 제도를 한번 해볼까요? 칠판 계속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이 건물 소유자다 이런 뜻인 겁니다. 갑이 을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렸어요. 돈 빌리는 것도 계약이죠. 이렇게 건물 소유권 이전해주고 매매대금 지급하는 것 이건 매매계약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월세 같은 거 받고 이제 물건 빌려줄 수 있죠.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임대차 계약. 여기는 이제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돈 빌리는 것도 계약인데 이런 건 무슨 계약이라 그러죠? 이런 건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로부터 받은 이 1,000원짜리를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1,000원짜리를 갚아도 되죠. 100원짜리 10개로 갚아도 되고 10원짜리 100개로 갚아도 되죠. 이렇게 반환할 때 동종, 동양, 동질의 물건으로 반환하면 되는 걸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벌써 졸린 표정이네요. 동종은 뭐예요? 동종. 같은 종류, 동양, 같은 양, 동질, 같은 품질. 그러니까 반환할 때 동종, 동양, 동질로 반환하면 되는 걸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빌려줬으니까 이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말하면 되고 쌀 빌려줬어요. 그럼 무슨 대차라고 말하면 되죠? 쌀 소비대차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소비대차 계약 중에서 현실 세계에 제일 많은 건 그냥 소비대차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름을 붙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잘 따라오세요. 이것도. 그럼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을의 이름 뭘까요? 소비대차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하여튼 다음 주에 밧줄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테이프로 감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들을 때 잘 들어보세요. 2달만 잘 들어도 이게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뭘 기준으로 할 때? 소비대차를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을의 이름 뭘까요? 소비대차를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은 이렇게 말해요. 대주. 이렇게 대주. 물건 빌려준 사람이라고 해서 대주. 그다음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 갑의 이름 뭐예요? 그래서 물건 빌린 사람이니까 차주 이렇게 말하죠. 을이 월세 뭐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자기 아파트를 이제 갑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럼 을이 이제 빌려준 거니까 을은 이름 뭘까요? 임대인. 그다음 갑은 임차인.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을 대주, 빌린 사람을 차주.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대주, 차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됐죠? 뭐 이렇게 진도 나간 것도 없는데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요. 자, 그다음에 돈을 빌린 날짜가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대차 계약 체결한 건 이때고, 그다음에 이때가 이제 돈을 갚기로 날짜예요. 이게 변제기입니다. 그러면 요 을은 갑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죠? 1,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면 1,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 뭘까요? 그 을은 1,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채권자라 그래요. 채권자. 그다음 갑은 1,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뭐가 될까요? 채무자. 그럼 이때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는 대주, 차주 이렇게 부르는 거고,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당사자 이름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 이름은 계속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을이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만약에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은 갑을 상대로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 이런 거 할 수 있죠. 판결 얻고 난 다음에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이때 건물이 1억 원의 경락이 됐어요. 근데 을의 채권은 지금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럼 을은 다른 사람보다 1,000만 원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 청구했다고 해서 지가 먼저 돈을 가져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을처럼 돈을 빌려주고 아무런 담보 물건 같은 걸 설정받지 않은 사람을 일반 채권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는 배당에 있어서 가장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을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순위 권리자들이 다 배당받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만 일반 채권자가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채권자가 배당받을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고 그냥 빌려주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그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준 제도가 담보물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갑이 동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이 질권, 그 다음 갑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면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이 저당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요 건물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건물, 부동산. 부동산이니까 이때 성립할 수 있는 담보물건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요 건물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둘이 체결하면 돼요.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이제 등기를 하면 을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계약이니까 이제 합의를 하는 건데 뭐에 관해서 합의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빌린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네가 내 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좋다라고 합의하는 걸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 누가 저당권 취득하는 거죠? 을이 저당권 취득하는 거죠. 그럼 누가 누구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갑이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 그럼 갑의 이름 뭘까요? 갑의 이름은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불러요. 그럼 실제로 이 저당권 제도는 우리 현실 세계에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많아요. 그럼 뭐 생각하면 되냐면 아파트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은행에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자가 되는 거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돈 빌리고 내가 저당권 설정해 줬으니까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 좀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때 을은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은 뭘 가지고 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재판하고 경매 청구해야 돼요? 아니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을이 무엇을 설정받은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자인 을은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을 상대로 재판하고 경매 청구해야 된다. 재판하고. 재판하고 경매 청구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재판해야 된다. 내리고. 아니면 곧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내리고. 안 찍은 분들은 뭐예요?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니까 일단 무조건 찍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찍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자주 찍어보셔야 돼요. 또 평상시에요. 어떤 분들이 문제 못 푸는지 아세요? 수업 시간에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 못 풀어요. 그냥 근엄하게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제 푸는데 읽는 게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67번, 68번 되면 그냥 끝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어색해도 막 찍어보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 어쨌든 머리가 돌아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읽는 것도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얘기가 잘 듣다 보면 읽는 실력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일단 찍어보는 거예요. 다시 내용이 뭐냐면 자,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채무자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는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을 상대로 재판하고 경매 청구해야 된다. 곧바로예요. 곧바로. 왜 그럴까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네, 설명해 줄게요. 그러라 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 간단해요. 질문을 드리는 건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내용을 쭉 전달하는 것보다 질문 드리고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잠깐 주잖아요. 그럼 그때 머리가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열리면 그때 막 때려보면 그 내용들이 머리에 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걸 맞췄으니까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보증금 주잖아요. 보증금 주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 그때 이제 이사 가서 뭐 전입신고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확정일자라고 여러분 알죠?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도장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도장 받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계약서에 도장 받는 거죠. 뭐 맞박에다 뭐 도장 찍어줄까요? 계약서 어디다가 도장 찍죠? 그때는 그러니까 도장 찍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도장 찍어요? 사이 그건 간인이지. 그건 계약하는 사람이 하는 간인. 그 확정일자는 어디다가 찍냐면 어제는 수업할 때 그 계약서 앞면에요 그러던데. 뭐 앞면이든 뒷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다가 도장을 찍는 거냐면 보증금 금액란이죠. 보증금 금액란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왜 거기다 도장을 찍어야 될까요? 거기다 도장을 안 찍어두면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담합해가지고 보증금을 나중에 뜯어 고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도장을 빵 찍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집에 이사 가서 그다음에 전입신고까지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알죠. 상식적으로 들어봐서 알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경매 청구해서 경락이 되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뒀으니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거 맞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곧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임대인을 상대로 재판하고 경매 청구해야 돼요? 이때는 곧바로 그럼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책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의 들으면 그냥 쉬워져요. 뭐냐면 이렇게 재판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마련하고 경매를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걸 통상의 강제 집행 또는 강제 경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또 재판 같은 걸 할 필요 없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기준이 뭐냐면 등기부에 나오는 사람인지 안 나오는 사람인지가 기준인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 이 사람은 등기부 열어보면 저당권자는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판 같은 걸 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암만 이사 가고 전입신고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뭐 등기 자체를 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에는 임차인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임차인이 안 나오니까 이때는 재판하고 경매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친구 돈 안 갚아요. 그러면 곧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재판하고 경매 청구해야 돼요. 이제 맞출 수 있죠? 재판하고 경매 청구해야 되죠. 왜 재판하고 경매 청구해야 돼요?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제목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재판하고 경매 청구하는 건 통상의 강제 집행 또는 강제 경매라고 하고, 저당권자처럼 재판 같은 걸 할 필요 없이 임의로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건 담보권 실행 경매 또는 임의 경매라고 그래요. 그럼 용어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통상의 강제 집행 또는 강제 경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경매를 청구했다는 뜻일까요? 일반 채권자가 경매 청구했다는 뜻이에요. 담보권 실행 경매, 그 다음에 임의 경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경매를 청구했다는 뜻이에요? 저당권자 이런 사람이 경매 청구했다는 뜻인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뿌옇기는 해도 어쨌든 개념이 와닿기는 하잖아요. 자, 그럼 칠판 다시 오세요. 자, 내용이 뭐냐면 요거 이제 맞추면 돼요.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은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갑을 상대로 재판하고 경매 청구해야 된다. 곧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곧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걸 무슨 경매라고 한다 그랬죠? 말해보세요.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담보권 실행 경매. 그러니까 임의 경매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임의 경매를 백날 외워봐야 시험에는 별로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임의 경매라는 말은 그 강학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문상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편의상 이게 만들어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법조문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담보권 실행 등에 관한 경매인데요. 그러니까 줄여서 담보권 실행 경매 이렇게 부르고, 담보권 실행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도 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걸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하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한다. 담보권 실행 경매의 경우에는 집행 같은 걸 재판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밑에 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만한 정당한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걸 집행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집행 권한의 대표적인 게 법원의 확정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할 때는 집행 권한 이런 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 이 건물이 1억 원의 경락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채권 1,000만 원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을의 채권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럼 이때 을은 요 경락대금 1억 원 중에서 딱 1,000만 원만 우선 면제를 받을까요? 아니면 1,000만 원보다 좀 많은 금액을 우선 면제 받을까요? 좀 많은 금액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돈 빌려주고 이자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럼 이자 같은 것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다음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위약금 같은 거 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약금 얼마를 하기로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그 등기부에 기록해 놓으면 위약금 이런 것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다음에 경매하다 보면 경매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매 비용.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건물이 1억짜리라고 치고 1억에 경락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경매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경매 비용.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하잖아요. 그다음 배당 요구 종기 같은 걸 공고로 해서 이제 이해관계 있는 사람 배당 요구하거라 이렇게 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경매 절차를 진행시키려면 일단 감정 평가 같은 걸 해야 되고 절차를 진행시켜야 되니까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매 비용은 그 대충 해서 좀 쉽게 계산해 합시다. 약 3%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억 원에 3%니까 한 얼마 정도예요? 1억 원에 3%. 좀 계산이 좀 어렵죠? 1억 원에 3% 얼마야? 300. 그러니까 경매 비용이 300만 원 들어가는데 경매 비용은 갑이 내야 될까요? 을이 내야 될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에게 1,000만 원 빌려줬죠? 갑이 을한테 1,000만 원 빌려줬죠. 누가 돈 안 갚은 거예요? 다시 네,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자, 화살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1,000만 원 빌려줬고 누가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갑이 돈을 안 갚은 거죠. 누가 경매 청구했어요? 을이 경매 청구했죠. 그럼 경매 비용 300만 원은 갑이 내야 된다, 을이 내야 된다. 갑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을 손 들어볼까요? 내리시고. 다시 갑 손 들어보세요. 갑. 내리시고.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은 뭐 가방 싸야죠. 가방 싸서 퇴근하셔야 돼요. 왜 퇴근해야 될까요? 1번 더 이상 가르쳐줄 게 없어서. 2번 어차피 가르쳐줘도 지만대로 찍을 사람들이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경매 비용은 누가 내는 거냐면 을이 내야 돼요.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경매 비용을 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돈 안 갚은 사람은 누구예요? 돈 안 갚은 사람은 갑이죠. 근데 누가 경매를 청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을. 그 을이 자기 주문에서 300만 원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경매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매 비용은 누가 낸다? 을.
근데 경매 비용은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을이 경매 비용을 낸 거니까 대신 경매 비용은 을이 먼저 내는 게 맞아요. 대신 그 경락대금에서 을은 자기가 낸 경매 비용을 먼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비용도 우선 면제 포함돼요. 그러니까 실제 요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보다 좀 많은 금액을 우선 면제 받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당권자가 너무 많이 돈을 가져가 버리면 요 을 말고 그 밑에 후손이 저당권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너무 많이 우선 면제를 받아 버리면 그 뒤에 있는 후손이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은 변제받을 금액이 확 줄어드니까 그 범위를 정해준 게 있어요. 그게 360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 너는 요 360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 면제를 받아라라고 정해준 겁니다. 그럼 이 36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자체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총 5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써드릴 테니까 그냥 보세요. 자 해봅시다. 이게 뭘까요? 원본. 얘는 이자. 얘는 위약금. 이건 등기되어 있으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자, 이건 저당권 실행 비용이에요. 저당권 실행 비용.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경매 비용입니다. 쓰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안 나요. 쓰라고 얘기하는 것만 쓰는 거예요. 자, 저당권 실행 비용이 뭐라고요? 이걸 말 못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잘 듣고 경매 비용이 저당권 실행 비용, 경매 비용이라는 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 써가지고 노트 같은 거 써가지고 가서 저실이 뭐지? 이거 누가 쓴 거지?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저당권 실행 비용이 경매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 비용.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에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자, 그러면 이때 갑이 이제 을에게 돈을 빌린 날짜가 이제 여기예요. 여기가 변제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돈을 빌렸고 3월 1일 날 돈을 갚기로 했는데 3월 1일이 다 지나가도록 을이 돈을 안 갚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으니까 뭐가 따라붙을까요? 1,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라는 게 따라붙죠. 지연이자라는 게 요거예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인 지연이자인데 요건 지연이자는 무제한 다 담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건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면제라는 걸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뒀어요. 이건 뭐냐면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지금 계산해 보니까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연이자를 3년치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1년치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치만. 그러니까 지연이자는 몇 년분만 담보된다. 1년만 담보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36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풀어볼까요? 그 밑에 62번 문제 찾았어요? 자, 62번 문제. 자,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 동영상으로 강의 보시는 분은 옆에 교환이 올라갈 거예요. 그 교환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62번 풀어보세요. 자, 원본 해당되죠. 그 다음에 위약금 해당되죠. 그 다음 3번 저당권의 실행비용 해당되죠. 그 다음 4번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해당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그 다음 5번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에 1년분의 지연배상금 이거 해당되죠. 그러니까 뭐 골라야 돼요? 4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죠. 근데 맞춘 사람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울 때 또 뭐가 있냐면 진짜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 헷갈려서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이걸 외울 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외워야 되거든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런데 그냥 손해배상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손해배상 이렇게 외우면 4번처럼 다른 지문으로 쑥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우라고 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린 것대로 풀로 다 외우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두 문자를 따서 쉽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생으로 다 외워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는 이제 이거예요. 아까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가 몇 문제는 안 되랬죠? 10문제. 그 중에 몇 개? 7개를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 들을 때 하고요. 문제 풀 때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데 문제를 일단 맞춰보세요. 들어보시고. 사기에 의한 계약은 무효이다. O예요, X예요? 사기에 의한 계약은 무효이다. O. 그럼 골로 가는 거, 골로 가는 거.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는 이렇다니까요. 강의 들을 때는 끄떡끄떡 문제 풀 때는 자기 맘대로 풀어서 틀리고. 자, 다시 사기에 의한 계약은 무효이다.
틀렸죠. 자,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이제 써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칠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네요.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고 나중에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쓰면서 이런 게 늘어요. 써보면 여기를 그냥 듣고 이해하고 휙 지나가는 것보다 자기가 다시 손으로 써볼 때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잘 있게 된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게 수업을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맞추는 것보다도 어떻게 수업에 임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저당권의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 5가지 있었죠. 그러면 외워봅시다. 이제 외워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외워가지고 오세요. 그럼 그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게 5가지 있었죠. 여기 봅시다. 뭐 있었죠?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 저당권 실행비용, 채무 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비단 요것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까지 이 내용들을 꼭 외워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꼭 외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외우는 게 많아야 득점하는데 유리한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좀 쉬었다가요. 뒤에 판례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진행합니다.